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왔습니다. 주말 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뉴스 속보 잠시 후 전해드릴 텐데 걱정입니다. 과연 오늘은 얼마만큼의 많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올지 걱정되는 마음, 전 국민이 한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 코로나19 검사조차 못 받고 대기하는 분들이 8천여 명이다. 하루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검사를 위해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게는 하루에 4천여 명의 중국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건 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왜 이리도 부정적일까? 왜 이리도 머뭇거리는 것일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는 주말이 지나서야 위기경보를 그제서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주말 새, 이틀 새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도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의사단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기경보 단계를 올리지 않았던 정부가 주말 새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위기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뒤늦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위기경보 심각 격상, 모든 학교 개학 연기, 뒤늦은 경보 격상입니다. 심각 격상, 이제서야 코로나 주말 새 신규 확진 408명 폭증을 했고요. 사망자 수도 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6명이나 나온 겁니다. 그리고 16개월 어린아이도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이 16개월 어린아이는 부모님 품에 안겨서 친지의 대구 결혼식을 갔다 왔고 문제의 그 호텔 결혼식장을 다녀왔을 뿐인데 이 어린아이까지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부모도 모두 앞서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누가 이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을지도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에 심각 수준은 최고 경보입니다. 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중대본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의학단체, 의사단체에서는 지지난주부터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직도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중국인 뭐 다 막을 필요 있느냐라고 청와대는 여유를 부리고 있다. 한 조간신문은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왜 여유 부리는 걸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정부에서 심각하다라고 인정한 그 수준은 의료 한계 상황 닥쳐서야 인정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미 국가지정병원인 음압병상이 다 찼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부산, 충북, 강원 국가가 지정해놓은 국가지정병원의 음압병상은 다 찼다. 이제서야 심각 수준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10여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종식된다라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역풍이 제대로 불고 있습니다. 질본은 의료계의 조언을 무시하다가 감염이 폭증하자 부랴부랴 조치하는 모습,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걱정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이제는 경남, TK, PK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사이 한국인에 대한 국제적인 기피증까지 나왔습니다. 코리아 포비아라는 겁니다. 근원지는 중국인데 한국인들까지 비행기 탄 채로 쫓겨나는 일이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한국인이 탄 비행기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간 한국인 170명 입국 금지됐습니다. 결국 발길을 돌렸는데 현지 신문은 한국인 200명에 대한 격리를 검토 중이다. 보시면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한국인을 격리하겠다라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거부하고 위기 경보를 올리는 것을 늦장 부리는 사이에 다른 지역들은 한국인에 대해서까지 입국 금지를 하는 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 뉴스도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신천지 대구의 교회에 참석했던 타지인 117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전국으로 코로나19를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한국일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절반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흩어진 신자 추적에 달려있다. 관건은 아직도 연락 안 되는 분들이 수백 명. 대구 경찰은 추적 중에 있다고는 하는데 왜 이제서야 추적을 하는지. 저희 돌직구쇼 바이러스 박사님, 김정기 박사님도 지난주부터 공권력은 어디에 쓰려고 안 쓰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추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수백 명의 대구에 참석했던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신천지 신자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누구와 접촉을 하고 있고 증상은 어떤지 오리무중 여전히 깜깜이라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화문에서의 금지도 금지가 됐는데, 집회도 금지가 됐는데 주말새 태극기 집회가 이틀 연속 강행됐다는 겁니다. 야외 감염 사례 없다라는 이유로 태극기 집회가 강행됐지만 시는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법 집회 불허를 했는데 정가곤 목사 등등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주도했고 이 집회에선 대구 지역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범투본을 수사하겠다,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바이러스 전공하신 분 계속해서 모셔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전문입니다. 고려대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 경기대학교 박상철 부총장님 모셨고요.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성규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수님인 전직 앵커 출신의 장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국회 통입니다. 공감과 논쟁의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심각합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총선 뉴스도 준비되어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속보와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집으로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실기. 정부가 실기했다.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피해자. 신천지가 입장을 냈습니다.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연기.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말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엄선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속보 월요일 아침이니만큼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끝까지 눈과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탑 뉴스로 시작합니다. 실기라는 단어 많은 분들이 뜻을 아시겠지만 제때 타이밍을 놓쳤다. 실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제서야 이제서야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올렸지만 실기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때놓친 심각 수준으로 위기경보를 왜 진작에 올리지 못했느냐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 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구 지역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과감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최소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주말이 지나서야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렸고 보건복지 장관은 대구 근처의 대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2주간 외출을 자제하라라는 권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뒤늦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6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6번째 사망, 급속 악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사망자 총 6명인데
첫 번째 사례는요. 청도 대남병원 여성 A씨인데 21일 확진 후 폐렴 증세로 부산대병원에 이송됐고요. 이송 전 주변에 바깥 나들이로 기분이 좋다라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구급차로 이송 중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우리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 그 짧은 과정 중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미스테리입니다. 급속 악화. 경주시 남성 B씨인데 나이가 40살입니다. 20일 오후 4시부터 21일 새벽 1시까지 회사에서 야근했다는 거예요. 경주 회사에서. 야근할 정도의 체력과 야근할 정도의 컨디션이면 문제 없었다. 주변 직장인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돌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기침만 조금 했고 죽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망한 당일까지 새벽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했는데 급속히 악화가 됐다라는 것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바이러스 전공하셨던 김정희 교수님 오늘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일단은 이 2명의 사망 케이스가 조금은 걱정스러운 게 지금까지는 사망자들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 폐렴이나 폐병이 있었던 분들 위주였는데 지금 이 2명의 케이스 같은 경우 특히 두 번째 이 40세 남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강했고 기저질환도 고혈압약 먹은 것 빼고는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1시까지 야근한 사람이 그날 사망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알려져 있는 그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낮다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초기에 발견을 하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두 건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추정컨대 예. 물론 감염병으로 사망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부검하는 과정에서 그 의료진에게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감염병. 지금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부검하지 않는다. 네, 부검하지 않고 화장을 한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 진행되거든요. 어쨌든 뭐 부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염된 시점부터 많이 경과가 진행됐다. 예. 근데 그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몸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바이러스가 증식을 이미 마쳤고요. 예. 그게 급속하게 이제 증상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증상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셔서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전공하셨으니까 마치 기생충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숙주를 찾는다. 본인이 길게 더 많이 생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본인이 전파하기 쉬운 숙주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발언 중에서 몸에 들어와서 인간을 숙주 삼으면 그 안에서도 증식을 하는 겁니까? 이 코로나19가? 그럼요. 거의 감염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 내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바이러스가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수를 불려간다는 거예요. 그럼요. 내 몸 안에서. 네. 그게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숙주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뭐 바이러스 그 자체가 병원성을 띠는 경우도 있고 이게 면역 반응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 그런 과도한 면역 반응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호흡기 질환 같은 게 폐렴을 유발을 하다 보니까 이 제대로 폐 세포들이 작동을 못하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지금은 국가의 위기 상황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주말 사이에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현 상황을 뭐랄까요? 안일하게 봤던 걸까요? 왜 위기 경보를 진작 심각으로 격상하지 않았던 겁니까? 몇 가지가 좀 겹쳐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 의사협회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계속 제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중국 사람들 전체를 막아야 된다는 의견도 청와대 청원도 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이죠. 열흘 전에 앵커 말씀하셨지만은 머지않아 이게 정리가 될 것 같다 하고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을 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 필요 이상으로 진행되는 국민들의 걱정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정책 책임자로서의 일단 뭐 좀 안일한 마음 또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필요 이상을 의식하고 있는 것도 뭐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무 일찍 마음을 놔버린 것 아닌가 싶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을 놨고 대통령의 마음이 국무총리, 장관, 뭐 여당에까지 이제 전파가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3일이에요. 13일 날 대통령께서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곧 머지않아서 이게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사인으로 가냐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경계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좀 이완되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 일 이후에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화면을 봤어요. 제가 화면을 보니까 아니 총리님 마스크를 안 하셨네요 하니까 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데서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국무총리가 예. 정세균 총리가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도한 공포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같이 이어내요.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승리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승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미애 장관은 미국 같은 나라는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 그거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제가 볼 때는 마음을 일찍 놨고 방심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못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놓고 들은 쪽만 유리한 쪽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의사협회 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내리는 이 진단과 경고를 무시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홍영표 민주당 대변인이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중국인 전면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홍영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의 의견마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얘기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얘기들을 무시해버리는 나쁘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오만. 그래도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지나친 방심이 엿보이는 대목 그대로 드러냈던 거죠. 그게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고요. 16개월 영아도 감염이 되는 최연소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16개월 영아까지 감염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도 감염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코로나 확진 김포시에 사는 부부가 16개월 딸도 어린아이예요. 말도 아직 못하는 아이인데 걷기는 할까요? 양성 판정받았습니다. 국내 최연소인데 지난 15일 김포시에 사는 부부 A씨 33살 남편 32살 여성 굉장히 젊습니다. 이 16개월 딸을 데리고 친지의 결혼식 대구 퀸벨 결혼식을 참여했는데 하필 그곳이 31번째 신천지신도 갔던 곳입니다. 18일 오후 김포 자택으로 돌아왔는데 이상 증세가 나와서 이 부부가 검사했는데 부부는 양성 판정받고 딸은 음성 판정받았어요. 부부는 엄마 아빠는 16개월 피부치 남겨두고 입원됐어요. 격리됐어요. 이 어린 16개월 딸은 친정집에 맡겼는데 발열 등 증세가 나와서 재검사해서 16개월 어린 영아도 최종 양성 판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궁금한 게 김정기 박 박사님. 이 부부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신천지 집회를 간 게 아니라 그 대구 호텔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6개월 영하면 이제 뭐 아장아장 걸을까 말까 한 수준인데 누구와 뭐 밀접 접촉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걸린 겁니까? 16개월 영하가. 일단 당시에 결혼식장에서. 추정컨대 지금 부모가 다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나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호텔에서 31번 확진자가 식사를 했을 당시에는 이미 확진 판정 받기 얼마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속에 바이러스가 많았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부모가 먼저 감염이 되고 밀접 접촉하는 16개월이면은 부모랑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전파가 이루어졌겠죠. 그런 과정에서. 예. 부모에게 옮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까? 부모는 누군가 뭐 31번 확진자든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든 그러니까 제3의 어떤 감염원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고 그리고 이 16개월 영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대구의 4살 여아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4살 여아 같은 경우는 58번 확진자가 근무했던 동구 한아린 어린이집 원생 어린이집 안 보내고 자가격리하는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게 말입니다.
대구 퀸벨 호텔 결혼식장이잖아요, 교수님. 예컨대 신천지 집회에 참여했다면 밀접해서 다닥다닥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2시간 넘게 의식을 하다 보니까 공기 중에 비말로스 감염이 됐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데 결혼식장에 갔다. 호텔 뷔페에 갔다. 가봤자 2시간일까요? 1시간 반일까요? 이 남짓한 시간에 부모와 딸 모두 감염될 수가 있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사례에서도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옆 테이블에만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접촉은 없었는데 그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신 분이 감염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기 질병이라는 게 어쨌든 비말 자체가 공기 전파는 배제하더라도 그 비말 접촉에 의해서 1, 2m까지는 비말이 날아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침이나 이런 분비물들이 옆에 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부모가 먼저 감염이 됐으면 당연히 같이 생활을 하는 딸도 감염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이게 제 그냥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초기 때만 하더라도 감염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나오는 숫자들, 주말 사이에 400명이 넘는 숫자들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더 세진 건지 아니면 원래 센 건데 우리가 좀 모르고 있었던 건지 이게 막 헷갈릴 정도입니다, 박사님. 이게 뭐 바이러스가 초창기 바이러스부터 현재의 바이러스까지 뭐 변이가 일어났는지 이 여부는 뭐 연구를 해봐야지 아는 사항이고요. 이거 말고 실제로 코로나19 자체의 전파력은 세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떠한 요인에 작동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전파를 시키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요. 일본 크루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어떠한 요인에서 급속한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내가 숙주를 찾아서 확산시킬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이 바이러스는 많은 숙주에 감염을 시킬 수 있어 본인이 자손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파력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 이 바이러스를 콕 집어서 죽일 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치료법만 아름아름 연구 중에 있는 상황인 거라 더욱더 위험한데요. 의료계에서는 때늦은 심각 격상에 대해서 만시지탄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주말새 확진 3배 폭증, 전체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2위, 울산, 세종, 강원도도 확진자 속출했고요. 전국 광역지자체 17 모두 뚫렸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17 모두 뚫렸다. 그러니까 광역시 중에서 없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사망자 6명, 16개월 여아도 감염됐다. 의료계에서는 갈 길이 멀다. 굉장히 길게도 말 안 합니다.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질본과 의료계의 조언을 무시하다가 확진자 급증하자 부랴부랴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다. 일각에서는 뒤늦은 격상도 여론의 눈치 본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계에서는 만시지탄이다. 열흘 전 큰 행사 취소하지 말라. 큰 행사는 그냥 하라.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진자 폭증을 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큰 행사였습니다. 집단 행사. 중앙사고본부에서는 집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말라. 지난 12일에 권고까지 했어요. 불안감 떨쳐내고 경제활동 활발히 하라. 일상 돌아가는 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대책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첫 사망자가 나온 21일에야 집단 행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산철 총재님, 중국 통이시고 또 현재 여권과도 또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왜 이런 겁니까? 좀 머뭇머뭇 그랬죠, 정부에서. 심각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총력전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제와의 어떤 것으로 같은 연계 작전이라든가 예. 특히 이제 외교부도 국제사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제 알려야 되고 바로 이런 부분에 이제 머뭇머뭇했던 것 같아요. 뭐 중국이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이제 중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뭐 관계도 있지만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 터졌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것이 이 경제가 위축된 걸 제일 걱정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미련을 두다 보니까 오늘날 사태가 왔지 않느냐라는 것은 정부는 좀 반성을 결과론적이지만 해야 될 건 분명하고요. 우리 헌법에도요. 사실 경제보다 더 무서운 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거든요.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야가 없고 정부는 총력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전에 얘기 나와서 한 이야기가 정치권이 이 질병이라든가 이 코로나 감염에서 좀 배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 당국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은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갔을 때는 이 광범하게 갔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건 전문가들, 우리 이제 김 교수님 같은 이런 분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관료나 정부 당국에서도 이 전문가의 의견을 정말 귀담아 듣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정비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뭐 중국은 뭐 잠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중국의 통계를 아직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뭐 당국의 강력한 힘으로 공산당 힘으로 제어를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힘이 있어요. 이제 민주시민 의식이 좀 상당히 발달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난에 처했을 때 국민들의 합심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는 이 전문가의 어떤 전문 지식을 신뢰를 하고 국민들의 어떤 자율적으로 민주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때는 저는 정말 어떤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지, 이 종교 문제입니다. 신천지. 예. 뭐 모든 게 신천지로 비롯되고 다른 종교는 뭐 얘기해서 자유스러운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또 종교 집단만이 또 자유스러운 것은 뭐 다른 집단은 괜찮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종교란 건요, 이 신앙의 자유는 어떤 경우도 이 보장이 되고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신앙의 자유는. 그러나 우리 헌법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종교도 행사를 할 경우 의식 절차에 있어서는 국가라든가 사회 질서 또 국민의 어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교 단체에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대단히 이제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할지라도 종교인 신앙심 없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종교를 떠나서라도 아까 정치를 초월하듯이 종교를 초월해서라도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철저하게 이 봉쇄하는, 그리고 거기에 순응해주는 종교단체가 돼야 된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묘하게 종교 부분을 갖다가 잘못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감염병에서 그런 자세가 그대로 안이하게 지속됐다가는 가장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정보에 투명한 정부에 협조를 해야 된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당부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야당의 대표 시절에 슈퍼 전파자는 정부라며 무능이 낳은 참사라고 당시 대통령의 사과를 직접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때의 발언은 지금 적용될 수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무능에 나온 참사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지만 장 소장님, 지금도 하루에 많게는 4천여 명의 중국인이 입국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10,0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도 개강을 앞두고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청와대는 중국을 향해서 입국 금지 조치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대통령이 했던 말, 국민들이 과연 5년 후 지금 어떻게 들을까요? 저는 저 말씀보다 2017년도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한 말씀이 더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때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시면서 다시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께 건강과 안전을 약속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시고 나섰을 때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시고 계시다. 이런 점은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중국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았던 미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상당히 지금 환자가 작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왜 그랬을까? 과연 왜 중국인들을 왜 입국 조치하는데 대단히 이렇게 주저했을까? 결국에는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을 우리가 중국인들을 입국을 막으면 시진핑 주석이 못 온다.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해보는데 이 바이러스는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렇잖아요. 정부는 우리는 대응을 잘했는데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단히 많이 걸렸다. 이것은 교회 차원의 신천지 교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또 좀 몰고 가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수석대책본부에서도 대구 코로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구 지역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신천지 우리 교인들도 국민 아닙니까? 그분들이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또 교회 탓, 신천지 탓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그 추 장관이 최근에 그 얘기한 적 있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지 않았다. 미국처럼 마치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처음부터 중국인 입국자 맞고 격리 조치하고 14일간 공항 자체 내에서 머물게 한 다음에 혹은 이렇게 철저하게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방역을 했던 미국을 마치 미국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당시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몇십 명씩 확진자가 늘 이 주말 이전에도 늘 상태였었고 지금 일반 국민들도 당장 내 가족이 감염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국민들끼리 서로 걱정하고 대구 지역 분들 다른 가족들은 어떨까 이렇게 국민들이 오히려 지금 한 마음으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자국민을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라고 폄훼를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혹시나 경제 보복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오히려 중국 입국자들을 막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잘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쪽이 정치적이었을까 제가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 영아 16개월 아이가 확진되니까 간호를 누가 해요? 부모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엄마가 방진복 다 입고 아기를 간호하는 모습을 본인도 확진인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확진이 되신 가족들도 가슴 아프지만 지금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학교 줄줄이 다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못 가고 집에 있는데 일하러 안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휴가도 하루 이틀이고 근데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 그런 휴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라는 식으로 권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나라가 대비책이 없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일부 보호해준다고는 합니다만 혹은 국가에서 해준다면 이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내뱉는 말은 쉽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걸 지금 국민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쯤 되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잘했는데 대구 신천지의 문제다. 이것도 아니고 저도 종교적으로 지금 신천지의 대응이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빨리빨리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협조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미 확진자가 확산된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내놓는 게 먼저지 이게 정부가 잘해왔는데 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여당 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뭐라고요? 이거는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지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뉘앙스. 대구시에서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말 동안 대구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정치인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게 정치적으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책 세우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여당 인사가 대구 지자체의 문제, 그리고 정부가 잘해왔는데 신천지의 문제, 신천지의 문제는 지금 문제인 거죠. 집단 발병된 건 사실 정부 책임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여러 가지가 지금의 대안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피해자죠. 그러니까요. 제가 처가가 다 대구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구 시민들은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대구를 대구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여권 인사가 그랬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신천지와 관련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전국에 200여 명이 흩어져 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대구 신천지 그 예배를 참석했던 분들인지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신지 누구와 만나고 계신지 마트, 식당 등은 어디에 계신지 증상은 어떤지 우리 정부 깜깜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공권력은 뒀다 어디 쓰려고 아끼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신천지도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연락이 닿지 않는 670명에게 지속적에서 연락을 취하였고 연락되지 않는 253명에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락하는 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측의 입장이었는데 박성규 대변인, 물론 신천지에서 확진을 받은 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이분들도 피해자잖아요. 이분들이 뭐 내가 바이러스 옮길 거야 라고 해서 날른 건 절대 아니니까 신천지의 말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라고 신천지가 입장 냈지만 그렇지 않은 신천지의 이면의 모습. 예컨대 어떤 모임 안 하겠다라고 하고서 뒤에서 몰래 모임을 하다가 적발됐던 것도 저희 채널에 의해서 취재가 됐고 200여 명의 분들이 아직 추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정말 200여 명뿐인 건지 또 잘 모르겠고 아직 좀 뭐랄까요,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신천지가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신천지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구에서 전 지역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신천지는 피해자라는 얘기를 하기 앞서서 신천지가 이 문제 중심에 서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죠. 사과를 했어야 한다. 예, 그리고 저런 정도의 얘기라면은 젊은 대변인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만희 교주가 나와서 얘기하죠.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천지는 사실은 1984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만희 하나님이에요. 정통 기독교들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점 찍어 놓고 저쪽과는 교류를 해서 안 된다고 했던 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지는 폐쇄성도 있었고 그 폐쇄성을 통해 가지고 교세를 확장시켜 왔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과정인데 이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좀 드러나게 됐죠.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던 117명이 대구 경북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적어도 다른 곳은 모르지만 신천지는 이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누가 참석했고 어느 누가 어디 지역이라는 것. 또 하나 대구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의 전체 명단을 받아서 지금 전부 다 연락을 해봤더니 600 몇 명이 연락이 안 되더라. 예.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을 경찰이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 이걸 왜 경찰이 찾아다닙니까? 물론 궁여지책이긴 하지만은 경찰 찾기 전에 신천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락망을 통한다면은 이거 찾아내는 거 별것 아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만희 교주의 이름으로 이른바 종교단체 교주가 가지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권한보다도 국회의장의 권한보다도 훨씬 세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교주의 입장에서 여러분 협조하셔야 합니다. 나오셔서 신고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도리입니다 하는 것들을 밝혀야 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책임, 이것이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서 종교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책임은 뭐냐면 사회의 불안을 덜어주고 사회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사회가 밝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길에 앞장서는 것이 종교의 가장 큰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럼요. 예, 신천지가 이단 시비를 떠나서 그런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바이러스 전공하셨던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사실은 잠잠하던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신천지의 그 대구 집회로 인해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전 지역에서 대구를 와서 그곳에서 신천지 예배를 드렸고 지금 퍼져나갔는데 아직 그 명단조차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신천지의 조금 전 입장은 제대로 된 사과의 말은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신천지도 화난 듯한 그런 모습까지 읽힐 수 있었어요. 우리는 피해자다. 지금 그 신천지 교인들 중에 한 1200명 정도가 유증상을 보이고 있고 1200명이 넘게요. 예. 이 사람들은 뭐 잠정적인 그 양성 확진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양성이 나올 가능성은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확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숫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한 670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또 하나는 또 하나. 현재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확진자들 중에 55%가 신천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얘기는 나머지 한 40-50% 정도는 신천지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의 전파 양상을 봤을 때 다른 소스에서 왔을 것 같지는 않고, 분명 신천지와 관련성 있는 사람들과의 예. 모르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신천지를 통해서. 네, 근데 이거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신천지에만 포커스를 두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나머지, 그러니까 55%가 신천지고 나머지 40여 %가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동선을 가지는지도 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지 이 상황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게 하나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청도에서, 어떻게 대구 지역에 있는 이 신천지에서 갑자기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국으로 퍼졌을까? 이 부분의 연결고리, 여러분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도해드리지 못하고 정부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천지 안에서 바이러스가 발병할 리는 만무하고, 중국에서 대구, 청도에 있는 신천지 어떤 그 집단적인 행사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경찰 조사 중인 거 하나가 중국 우한 지역에 신천지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지금 드러나 있고요. 그렇다면 이만희 총회장, 교주로 불리는 총회장의 형의 장례식이 청도에서 있었는데, 그 장례식, 신천지 집단에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중국 우한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그 청도 장례식장에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다 라고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걸 왜 신천지가 입장을 안 밝힌 겁니까? 중국에서 왔습니다. 우한에서 신천지 교인들 왔습니다. 그래서 번졌습니다. 신천지는 알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입장을 밝혀야죠. 그렇죠. 밝혀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를 드러내주는 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왜 경찰이 수사하냐고요. 그렇죠. 또 이게 근원적인 면에서 보면 예전에 계속 제기됐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후베이성 입국금지 했을 때 이거 중국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 그거에 어쩌면 일환이에요. 근원적으로는 당시에 중국의 전 지역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감염된 중국인이 들어왔고, 그 감염된 사람과 신천지 교인이 접촉을 하게 되면서 이 전파 양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당초에 이렇게 초기 대응을 철저하게 했으면 지금의 신천지 사태와 같은 이런 게 안 일어났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종교단체에 대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는 정말 무한대니까 공권력의 통제에서 항상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반대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신천지 말고도 다른 종교 교회에서 이제 그런 종교 행사로 인해서 혹은 기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집회 때문에 많은 이제 사건이 생길 것이다, 감염이 확산될 것이다라고는 예측을 하지만, 일단은 신천지가 이제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역학관계를 갖다가 이제 볼 때, 방금 앵커께서 이제 바로 중국 부분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어떤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누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서 겨우 이제 수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이제서야. 저는요, 이 부분은 신천지 종교 단체는 이미 종교적 탐을 떠나서 이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가 된 건 사실이단 말이죠. 예. 그리고 스스로도, 신천지 스스로도 그 오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려면 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경기 수도권에도 지금 신천지 그 부조 기관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부속 기관들이. 그래요. 교회라든가. 경기 지역에도. 명단을 달라. 명단을 달라는 것은 역학관계를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 문제도 그래요. 이제 와서는 정부가 이제 좀 늦게 심각 경보를 격상시켰다라는 것은 많은 질책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제 와서는 그거에 연연할 것은 아니라 정말 총력전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제가 정상적인 중국 사람이라면 이제 거꾸로 오지 말아도 한국에 안 들어오겠어요. 신천지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나라? 이렇게 만약에 지금 외교부에서도 우리나라 현재 신천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자
시시각각 이제 전 세계에 알려야 되거든요. 예. 보고를 해야 한단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신천지 이 부분만큼 중국과 역학관계는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특히 한국 그 사이의 종교단체의 어떤 특수성이랄까요? 어떤 은폐성.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천지 자체에서 좀 솔선수범해서 나서줄 필요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이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주에 해당하는 이만희 회장이 나서지 않고 좀 누가 봐도 젊은 층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얼굴도 핸섬하고 예. 좀 이렇게 신천지에 대한 혐오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반감이 되겠지. 나는 연출을 하고 있다는 느낌 팍 온단 말이죠.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뭐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공권력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통제를 한다. 이 통제는 신천지란 종교단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코로나 비상사태를 통제한다라는 것을 갖고 그렇게 정부가 임한다면요. 국민들도 저는 그걸 굉장히 저는 동의하리라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종교단체라는 것이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정말 그 좀 이 리더십이 있고 성숙된 단체가 종교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솔선수범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정부 못지않게 감염 퇴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신천지 그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이제는 정말 좀 신천지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가혹하리만큼 그 문제를 해냈을 때 이 문제 어떤 풀리는 단서가 저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정 종교를 접근하는 정부의 액션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통제 차원에서 여러 패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천지 집회 내에서 자생적으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없는 만큼 과연 중국 우한에 교회를 두고 있는 이 신천지 과연 어떤 연관관계로 중국에 있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 집회를 중심으로 전역으로 퍼지게 됐는지 인과관계를 경찰 수사하기 전에 신천지 스스로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좀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만희 교주의 형의 장례식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 있는 분들의 입국을 차단한 게 2월 4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예를 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기상. 그렇죠.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천지 측에서는 정말 우한에서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를 표했는지 그런 부분 좀 확실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이거를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어봐서 말해줘야 되는 거고 물어보기 전에 먼저 말해줘야 되는 거고 먼저 이것부터 알고 나서 대책을 서야 하는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오륜 중이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신천지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그런데 어머니에게까지 내가 신천지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이 특정 종교의 어떤 그런 비밀성, 아까 박성철 총장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은폐성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 국면에서는 정말 안 된다, 위험하다라는 어떤 일환이겠죠. 모친의 간 이식 후 나 신천지다. 지난 18일 대구 카톨릭대 병원에서 A씨가 어머니에게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후 고열 증세가 이어져서 코로나 검사를 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코로나 감염이 됐던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료진에게 뒤늦게 간 이식 수술 다 끝나고 나 사실 신천지다. 확진 판정 받고 나서 나 사실 신천지다. 그러면 의료진은 두 가지를 놀랐겠죠. 제일 먼저 의료진 입장에서 놀랐던 건 간 이식해준 어머니는 어떡하나. 두 번째는 이 A씨의 간을 떼서 옮기는 수술 중에 혈흔이 묻고 밀접 접촉했던 우리 의료진의 건강은 어떡하나. 이 두 가지를 놀랐을 거예요. 나 사실 신천지다. 수술한단 전 건강 상태는 이상 없었고 해외여행력이 없었고 어머니는 코로나 음성 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진 38명이 격리됐고 병동은 현재 폐쇄된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장희영 교수님 어머니에게까지 부모에게까지 신천지다라는 말을 안 밝힌 케이스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에게는 본인의 종교 정도는 사실은 말하는 게 통상적인데 신천지는 좀 예외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했다가 신천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얘기해서 괜찮으면 얘기했겠죠. 사실 저는 그 예전에 한 그 기독교 방송에서 신천지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3부작으로 한 걸 좀 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저 딸이 왜 얘기를 못 했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반 교회를 다니는 경우에는 가족 중에 누가 신천지에 가면은 말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럼 집을 가출하고 신천지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이럴 때 부모들이 경찰까지 대동하고 가서 우리 딸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면 또 그 딸을 못 배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딸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거짓말한 건 이해가 돼. 그게 신천지란 종교의 특성인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지금 신천지란 종교를 떠나서 일반인들에게 이런 피해가 퍼져가고 있고 지금 저 병원도 의료진들은 무슨 죄예요? 간이식 받을 어머니는 어떨까? 지금 여기에 대한 것도 의료진들이 지금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인터뷰가 많이 나오는 걸 봤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너무 저는 그러니까 제일 큰 포인트는 아까 김정희 박사님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신천지가 지금 이렇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건 팩트지만 사실이지만 우리가 포인트를 신천지로 가져갈 게 아니라 그 신천지 교유는 맨 처음에 왜 걸렸을까? 정말 말씀하신 일부러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 어쩌면 그 사람도 피해자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진이 이렇게 다 이렇게 퍼졌을 때 신천지 자체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 비난할 건 있습니다만 신천지 모든 교인 전 똘똘 뭉쳐서 하나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교인들 중에는 나도 불안하지만 나도 돕고 싶은데 괜히 신천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로 너무너무나 또 큰 비난을 갖게 된다면 또 거기 스스로 입을 닫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교단 측에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뭐 수사력이든 뭐든 강력하게 요구를 하되 저렇게 발병했을 경우에 빨리빨리 지금 이렇게 이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게 도와지게 되려면 모든 탓을 신천지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큰 중심적인 핵심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걸 밝히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호소를 하는 게 좀 마음 약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좀 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경우도 굉장히 가슴 아픈 사태인 거죠. 예. 간이식 수술을 해준 해당 병원 관계자를 저희들이 어렵게 인터뷰했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수술 후에 보건소에서 뒤늦게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가 왔어요. 간이식 수술 이후에 본인이 이런 연락을 받으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는 본인만 알고 있는데. 어머니 양성 판정 나왔나요? 음성이나 양성?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랐죠.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는 모르는 거죠. 네. 교수님, 지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 내가 신천지라는 것도 속였고 결과적으로 코로나 확진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간 이식은 해줬고 이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장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간 이식을 받았다는 얘기는 일단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간 기능이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기능이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가 더구나 수술을 하게 되면 모든 그 생체 리듬이 다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감염에 취약하거든요. 그렇군요. 특히나 굉장히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간 이식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 근데 더군다나 여기에 이식을 받을 때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까지 투여가 들어간다고요.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요? 예. 그러면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님분이 효녀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내 간을 떼서 아프시니까 이렇게 드리는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데 이게 오히려 독이 돼서 왔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신천지면 양성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수술 전에 검사를 받고 아니면 수술 날짜를 미루든가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려고 하다가 불효를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때 수술했던 의료진 이 수술 과정에서 석션 등 이런 굉장히 기계가 작동하는 환경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게 급속하게 그 의료진한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의료진이 감염되고 뭐 시설 격리가 들어가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오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케이스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 연락이 두절된 신천지 신도들이 670여 명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이렇듯 부모에게 의료진에게도 내가 신천지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감염자가 확진자가 600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6명이 나왔고 아직 검사조차 못 받는 사람, 줄 서 있는 사람이 8천여 명인데 연락이 안 되는 신천지 신도가 670명이다. 이거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안타깝습니다. 경찰 600명 투입했습니다. 이 정도면 맨투맨으로 추적한다는 거예요. 경찰 600명이 신천지 600명 찾아내겠다는 건 맨투맨이에요. 한 명당 한 사람 꼴이에요. 아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경찰 병력이 지금 통제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600명이 지금 여기 매달려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공권력 낭비일지 안타깝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확보했다고는 하는데 9,336명 전수조사, 1,276명은 증상이 의심되고 7,390명은 증상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나머지 670명은 여기서 빠집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대구경찰청은 코로나 전담 부대도 신설했습니다. 형사 수사 인력 600여 명을 배치해서 추적 중인데 전화, 문자 했지만 응답하지 않는 신도가 670명, 교인 200여 명의 명단은 받았지만 나머지 470명의 명단은 못 받았어요.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성과는 지금 없는 상황.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네, 경찰이 지금 이런 일을 하라는 경찰이 아니죠. 얼마나 경찰이 할 일이 많은 경찰인데 신도들을 1대1 맞네요. 670명이 600명이 동원이 됐으면 한 사람씩 주소를 짓고 주소지를 손에 들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어가면서. 이런 일은 안 됩니다. 그건 신천지 종교 문제를 떠나서 이런 위중한 국면에 이런 일들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만희 교주가 나서서 교인들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상한 분들 신고하시고 연락 안 된 분들 자진해서 위치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해준 효녀 얘기를 봤잖아요. 거기서 좀 다른 걸 좀 봅니다. 엄마에게 간을 이식해줄 정도면 얼마나 효심이 지극한 친구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신천지 교도인 것도 본인은 이미 알고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중심지가 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그 상황에서 간을 이식해줬다는 거는 일부러 엄마한테 뭐 옮기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무지하다는 얘기겠죠. 아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런 것이겠죠. 예. 이것이 신천지를 포함한 많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 정도는 이런 인식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일깨우는 하나의 계기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대구에서 이제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대구 지역에 2주 동안 이동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옮겨 다니면서 스스로 접촉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던져준 것이고, 예. 하나만 더 추가로 이제 정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 교인들은 특성이 있어요. 본인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아까 그 얘기 나왔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55% 정도는 신천지 관련이라고, 나머지 45% 정도는 저는 그 또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신분을 안 밝히니까. 이분들이 밝히면서 저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좋은 봉사 활동을 좀 하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실까요? 또는 외국인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한국말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같이 좀 얘기 좀 하실까요? 여기저기 좋은 문화 행사가 있는데 같이 좀 가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종교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접근하는데 그 가운데서 접촉이 많이 이루어졌을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런 가능성도 높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니만큼 신천지 교인분들도 본인이 신천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정체를 숨기려는 게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교리와 어떤 신념의 일환일지는 모르나 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니까 정부의 통제에 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변수가 총선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총선과 코로나 변수.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론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겠죠. 선거 운동도 여기저기서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 알림판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5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 선거 분위기가 안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유세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림은 선거 전 일단 멈춤.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낙연 TV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관료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폐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대책본부 만들어서 전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호와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거활동이 지역별로 지금 중지되는 것도 있고요. 조금 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면 선거운동은 일시적으로 전면 중지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왔다라고 합니다. 정치권 비상입니다. 일단은 격전지 종로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멈춤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측은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기 들어갈 때까지 비대면 선거운동에 주력하겠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명함 주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라고 유튜브 채널 개설했고, 황교안 대표 측도 주말 일정 모두 취소했어요. 다음 주 일정도 아직 미확정이다 라고 일단은 두 분 다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TK 출마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요, TK는 마비 수준이 아니라 패닉 수준이다. 지금 선거 욕심 부릴 때가 아니다. 대책을 찾아야 할 때다라고 정말로 목소리를 부르짖었고요. 대구 출마한 미래통합당 의원은요,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다. 사실상 선거운동 포기다. 포기.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대 을에 출마장을 낸 윤준호 의원은요, 방역 전문 업체와 아파트 단지, 경로당 등 방역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쓰고 방역복 입고 소독약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해운대 을에 출마한 김대식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요, 확진자 동선, 약국 거주지 등 방문, 방역 활동으로 역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운동 안 하고 이분들은 방역하고 다닙니다. 소독약 뿌리고 다니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총선이 다가왔지만 정치권 비상. 지금 사실은 장성철 소장님도 국회에서 25년, 네. 국회에서 25년 있었고 보좌관 생활도 꽤 했었고, 사실 제가 국회 출입 기자 때 그때 당대표 보좌관이라 네. 같이 막 만나기도 하고 네. 취재도 많이 도와주고 했었는데, 총선이 이랬던 적은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없죠. 지금 이낙연 전 총리나 황교안 대표는 그래도 유명한 분들이니까 TV에서 이렇게 보도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다른 분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온라인 유튜브를 하든지, 아니면 헌혈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큰 알림판 같은 거를 갖고 그냥 거리에서 인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은 너무 답답할 것 같고요.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은데, 지금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를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이제 그 얘기를 처음 꺼냈었는데, 선거법 196조 1항에 의하면요, 천재지변 그리고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누가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선거가 연기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 정치적인 혼란이 상당히 심할 것 같고, 그럼요.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냐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랬던 선거운동은 못 봤다. 못 봤죠. 국회 25년 네, 하면서. 없었습니다. 저도 기자 10년 하면서 이런 못 봤어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마침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인 뉴스 속보가 나왔는데요. 161명. 조금 전 오늘 새롭게 161명이 추가적으로 확진이 됐고요. 이로써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763명 총 확진자 수가 됐고요. 사망자도 지금 1명이 더 증가해서 사망자는 7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61명, 오늘 오전만 지금 밤 사이에 161명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총수가 763명,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1명 더 발생해서 총 사망자는 7명으로 수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763명. 지금 한 주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 수 1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단 일주 만에 확진자 수 1000명을 앞에 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도 매우 마음이 무거운데요. 김정희 교수님, 네. 161명, 하루에 150명 넘게 200명 가까이가 하루에 늘고 있어요. 토요일도 그랬고 일요일도 그랬고 월요일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61명이 과연 대구, 경북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 하루에 막 200명 가까이 이렇게 계속 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천지 교인들 중에 한 1000여 명이 유증상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계속 증가를 하는 거고, 뭐 일선에서는 그분들이 다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는 이 상황이 더 이상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거는 막연한 낙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파악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이분들하고 접촉했던 신천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분들도 확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으나 빨라야 2주, 길게는 4주까지 이런 확산세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 사망자 한 분이 추가됐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따져보면은 치사율이 우리나라에서는 1%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1918년도에 독감 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 게 스페인 독감인데 당시 치사율이 한 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100년도 더 전에 2%였는데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현재 1%의 치사율을 보인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낮은 거 아니다. 네, 결코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확진자 161명이 오늘 또 증가했는데 오늘 오후에 또 얼마만큼 많은 확진자가 늘지도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 연기론까지 일각에서 솔솔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집권 여당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총선 연기는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6.25 때도 대통령 선거 치렀다, 선거는 연기될 수 없다라고 양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한 사유로 대통령이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헌법학자 박상철 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총선을 연기해야 할 상황인지, 대통령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연기한다라고 결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뭐랄까요? 이런 역풍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막지 못한 정부가 그 책임을 심판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총선 연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당장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를 연기한다? 민주사회에서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될 국민들의 심판을 연기한다까지 가려면 엄청난 국가의 비상사태가 와야 된다고 봐요. 예. 조금 전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서도 6.25 때도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 않느냐. 선거라는 것은 이제 우리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떠한 경우도 사실 천재지변이 오더라도 할 수 있으면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선거라고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저도 정말 제발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는 좀 잡혔으면 좋겠다. 예. 4월 15일 총선까지 설마 그때까지 가겠느냐라는 약간 걱정되면서도 일종의 하나의 희망사항인데 바람이 있는데, 일단 선거에 임한 사람들은 선거운동 방식이 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좀 정상적인 상황이라도 대한민국 선거운동 자체는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정치한 사람들이 자기들 본능에 따라서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찾아와가지고, 즉 부르지는 않아도 갈 곳은 많은 것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예. 이건 선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정도고, 그래서 오직하면 시장에서도 좀 그만 다니라고, 장사에 방해된다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게 사실 민주국가에서는 좋지 않은 행위죠. 남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민주시민의 어떤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선거 선량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떤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떤 정치 문화를 바꿔봤으면 좋겠고요. 선거 연기론에 가가지고는 선거 연기가 올 사태까지 간다는 건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연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법에 나왔듯이 그것은 이제 뭐 선관위 상황은 아닙니다. 뭐 선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결정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그걸 결정한다고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선거란 것은 대통령이 치른 거 아닙니다. 여야가, 즉 여야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밀어주든 심판하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여야가 충분한 기간 동안 협의를 해서 또 국민의 여론을 물어서 그런 절차가 그렇죠. 그런 절차가 없이 일방적인 연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뭐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서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61명 추가적으로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그중에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129명.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아까 김정희 박사님께서 앞으로 신천지 관련된 확진자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는데 지금 161명 중에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129명. 그리고 161명 중에 대구 지역 확진자가 131명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구 시민들 걱정이 큽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는 이로써 457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경기에서도 10명, 경북에서도 11명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고요. 서울에서도 3명, 부산에서도 2명, 경남에서 3명, 광주에서 1명이 더 추가적으로 확진이 됐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총선 알림입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미래한국당은 꼼수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꼼수를 민주당 안팎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손혜원, 윤건영 한 분은 민주당에 계셨던 분, 한 분은 청와대에 계셨던 분인데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 시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시민이 뽑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니 한번 여기에 관련된 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칙의 정치가 꼼수 정치를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고요. 만약 그런 비상황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두 분의 이야기이긴 하고 손혜원 의원은 현재 무소속 그리고 윤건영 상원실장은 청와대를 나왔으니까 상관없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두 사람이 총대를 메고 일단 한번 비례민주당 이야기를 띄우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게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에 대한 발언이 참 미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례민주당 만들 수는 없지만 의병이라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의병이다. 의병이 알아서 나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민병 의원은요. 민병대다라는 표현을 또 오늘 아침에 했어요. 의병의 민병대. 네. 왜 저런 얘기가 나오면은요. 현실적으로 30%의 정당 지지를 받으면은요. 준연동형으로 하고 병립형으로 해서 대략 15 내외의 비례의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15 내외의 의석은요. 총선에서 제1당과 제2당을 가를 수가 있습니다. 제1당이 안 되면은 국회의장 자리 뺏겨요. 그러면 향후 문재인 정권 하반기에 여러 가지 법안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혁은 정치개혁의 명분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러한 정치개혁의 명분과 의석수라는 실리가 치열하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김영기가 아니면 아닌 거 명확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팎에서 비례민주당, 미래통합당으로 비례대표까지 독식할 것을 지금 걱정해서 민주당도 비례당 만들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선 안 긋고 민병대다 의병이다. 아니 그럴 거면 선거제 왜 통과시켰습니까? 의병이라는 거는 의로운 일에 나서는 병사들을 의병이라고 그러죠. 손혜원 의원이나 윤건영 상황실장을 의병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저기 민주당의 속내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총대를 매주는 의로운 사람들. 전형적인 연기 피우기죠. 전형적인 분위기 띄우기고요. 아마 그리 된다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다른 코미디를 연출하는 하나의 활용 점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법을 이른바 4+1이라고 하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켰을 때 다 예견됐던 일이에요. 예.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12월 26일 날 패스트 트랙을 강행하면서 이인영 대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명령대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선거 개혁의 길에 나섰다. 손해를 감수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2월 5일 날 미래한국당 이른바 비례정당이죠. 창당대회 때 이재정 대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확보에 혈안이 된 정당은 그런 정당을 보호할 헌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을 확보하는 행위, 지금 의병이라고 부르는 행위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더 나가서 2월 13일에는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본인들이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손혜원 의원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스크 쓰지 말자는 겁니다. 저 오늘 나오는데 요새 왜 마스크를 안 줘? 그랬더니 야 이거는 감기야 무슨 마스크야. 사람이 미세먼지 때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만 이럴 때 전 국민이 다 마스크 하고 다니는 거 꼴보기 싫다고. 저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안녕하시지요? 네. 조심하면 되죠. 면역력 키우고, 그쵸? 또 조심해서 움직이면 되죠. 저는 오늘 저녁에 또 극장 가요, 극장. 영화 구경. 저 혼자 갈 건데요. 제가 아직 기생충을 못 봤거든요. 내가 신천지다를 안 밝히는 것보다 방금 손혜원 의원의 이 발언이 더 무서운 것 같은데, 마스크 쓰면 꼴보기 싫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유명한 분이 정치인이고, 사실 정치인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 떠나서 국민들에게 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말인데, 지금 이 분위기에, 나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 왜 쓰고 다니냐? 남편이 싫어한다. 심지어 남편이 마스크 수집가라는 표현을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마스크 컬렉터라서 집에 마스크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요즘 마스크를 안 주길래 여보 나 마스크 왜 안 줘? 라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꼴보기 싫다 하고 다니는 거. 네, 그리고 미세먼지 때에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은 내가 걸릴까봐 쓰던 게 촉이라면 지금은 만에 하나 나도 감염자일 수도 있으니 만에 하나 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우리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쓰는 분위기거든요. 그럼요. 여기 안 쓴다? 영화 구경 간다? 물론 상인들 생각하고 극장을 생각해서 하신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물론 저게 2월 9일자 방송이기는 해요.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죠. 우리가 지금 확진자 많이 늘고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뭐 정부를 믿고 뭐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였었습니다. 아마 그 방면에서 이야기한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선거제 관련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것도 저는 앞서 코미디란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정말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봐요. 사기극이다. 선거제 왜 바꿨어요? 이래 놓고서는 그리고 미래한국 지금 통합당이 미성정당 만드는 거에 대한 비난 뭐 이것도 내로남불 똑같은 거죠. 물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맞아. 글쎄요. 국민들을 왜 다 그런 잣대로 봐야 되는지 그 피해는 왜 국민들이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지금 마스크 얘기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사실 좀 한숨 쉴 일만 있네요. 사실은 워낙 영향력이 큰 분이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장 교수님 해주신 건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방금 손혜원 의원의 지난 발언 마스크 쓰는 사람 꼴보기 싫다. 안 써도 된다. 면역력을 키우면 된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호흡기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마스크 쓰고 그리고 손 잘 씻는 거.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1순위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이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들한테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는 극히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일종의 이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나 감염자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는 어떤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적인 의견 또 주신 거예요. 총선 알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림입니다. 개파 안 가린 김용호의 칼이라고는 하는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컷오프된 사람이 추가됐어요. 이은재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몸살이지 않고 싸워온 저에게 강남병
미래통합당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저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기회 대신 이런 방구 없는 공천 배제를 결정한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백의종군의 자세로 수용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더 컷오프가 됐습니다. 컷오프된 분 4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은 삼선의 홍준표 의원, 삼선의 이혜훈 의원, 윤상현 의원 3선, 그다음 재선에 방금 보셨던 이은재 의원, 이 4분이 현재는 컷오프가 됐습니다. 뭐 개파 따지지 않고 일단은 다 컷오프를 했고, 하나의 관건, 논란, 바로 홍준표 전 대표와 관련된 겁니다. 결국 홍준표 전 대표는 양산을에 출마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비후보까지 등록했어요. 그런데 당에서는, 공천위에서는 결과를 안 결정했거든요. 발표 안 했거든요. 이러다가 컷오프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경남 험지인 양산을에 선거 사무실 열고 예비후보 등록했어요. 당 공천위 방침의 수능에 고향 지역구인 밀양 출마 자격을 반납했다. 양산 대전을 빈틈없이 준비해 부산, 울산, 경남 40석을 철동같이 방어하겠다. 당 공천위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양산을 출마를 기정사실화해서 아직 살아있는 지금 도화선이 미래통합당에도 홍준표 전 대표의 거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좀 더 있는데 저희에게 할당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16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고 전문가들 모셔서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 내일도 코로나와 관련돼서 전문가 모시고 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 인터넷 라방 231로에서는 대통령의 심각한 머뭇이라는 주제로 또 오늘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인터넷 방송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